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의 강효정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출연하신 날짜를 수요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일 힘든 날이 수요일인가요? 네. 그래서 그날 교수님을 보면 좀 많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중간 정도 됐을 때 남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네. 수요일도 놀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말씀 들으니까 왜 사람들이 하루를 쉰다면 어느 날 쉴까 했을 때 수요일 날 쉬고 싶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 쉬면은 목요일 날 좀 견디 나서 좀 남은 이틀 일한다 이렇게 하신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금요일 날 쉬면은 이제 쫙 몰아서 쉬니까 한 번에 놀러 가긴 좋겠지만 나이 드니까 놀러 가는 것보다 여기서 생활할 때의 힘을 좀 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주말에 요즘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목록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씩 돌려보는 재미가. 그쵸? 지금 몇 개나 돼요? 찜 리스트. 좀 100개 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매번 들어가서 봐야지 한 다음에 또 새로 이번에 나온 것들을 쫙 리스트를 보여주잖아요. 요게 올라왔네 하면서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계속 저장된 상태고 색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맞아요. 네, 추가가 돼요. 쫄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서점의 장바구니에 책들이 점점 늘어나죠. 똑같아요. 왜 이렇게 서점 장바구니도 늘어나고 봐야 될 위시리스트도 맞아요. 늘어나고 게다가 요즘에 OTT를 비롯해서 볼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제도 또 새로 오픈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게다가 다음 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개에서 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교수님은 찜 리스트가 몇 개나 돼? 근데 교수님은 그래도 업이 이제 그것이니까 이렇게 많이 안 쌓아두고 중간중간에 다 보실 것 같은.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찜 리스트를 이렇게 약간 늘어나기 전에 장바구니가 좀 해소되는 편이긴 하고요. 네. 네, 책이든 뭐든 좀 가능한 한 많이 빨리 비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쌓이면 이 정체가 돼서 해소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단계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다른 걸 미루죠. 가령 뭐 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해야지라고 하는 위시리스트에서 같은 시간을 분배하다 보니까 또 미루는 것들이 생기긴 생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걸 하다 보면 또 길게 하는 걸 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꾸 할 일은 많아지는데 시간은 좀 적게 남은 것 같고. 맞아요. 괜히 쌓여 있으면 진짜 뭐 마음이 탁 하면서 거기 있는 걸 해소하기보다는 좀 더 넣는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한 번 본 영화, 그리고 저는 여러 번 본 영화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희정 교수님 해석을 들으면 저게 저런 영화였어?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최근에 제가 느꼈었던 그 콘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과학 영화, SF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종류의 맞아요. 해석을 듣고 네. 좀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좀 다른 또 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선이 너무 궁금해졌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론가라는 건 원래 그런 직업일까? 그래서 교수님도 어쩌면 저처럼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종류를 내가 사람들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이게 또 찾는 걸까?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걸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덕업일치가 네.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영화 맞아요. 평론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 분들은 좋아해서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지만 엔지니어여서 엔지니어이기도 하잖아요. 아하, 네, 생계를 그럼요. 위해서. 네. 근데 영화 평론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업으로 삼는 게 좋아해서 업으로 삼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영화 평론가 하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영화가 수능 과목 중 하나였으면 영화 평론가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화를 꼭 봐라라고 명한다거나 내주는 영화를 시험을 봐서 필수 영화 과목 이런 거.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눴다거나 하면은 절대 영화를 안 보지 않았을까. 영화 그런데 평론의 이해와 실제 뭐 이런 거 있고. 네.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네. 교수님도 쓰신 책 중에 영화 평론책이 있던데. 맞아요. 그죠? 있지만 대학에서도 저는 일단은 뭐 전공은 이제 국문과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위의 것을 받고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해찰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유아 시인의 그 시에 등장해서 저도 그때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해찰이라는 표현이 심부름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노는 일을 해찰이라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 심부름 시켜보면 네. 목적지가 저긴데 자꾸 옆으로 가죠. 가서 뭐 또 풀 뜯고 앉아있어요 또. 네, 괜히 앉아서 구경하고. 놀고 가다 보면 흑장난도 너무 재밌는 게 하고 많거든. 훨씬 재밌잖아요. 그쵸. 그걸 표현하는 말을 해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좀 해찰하는 일이었던 거죠. 가야 될 길을 가는 것보다 주변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하는 일. 그런데 저도, 예. 대본대로 가지 않고 저도 매번 해찰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오기만 오세요. 근데 끝날 때 문만 닫을 때 문을 닫을 때는 들어와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좋아서 하는 일이었던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해요.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는 네. 근데 영화가 인생을 담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또 몰입을 했을까? 아주 인공적인 일이었다면 그러니까 삶하고 무관한 일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월드컵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마지막 결승전 보고 이제 메시 얘기 보면서 아 영화가 사람을 따라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삶이 영화를 따라하는 걸까 했는데 결론은 영화가 사람의 삶을 따라하는 거였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왜 감동적이냐 뭐 4점 5기라는 얘기도 있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169밖에 안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뭐 어린 시절 소꿉친구랑 결혼을 한 이야기라던가 그러니까요. 아르헨티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던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가만 보니 우리가 맨날 스포츠 영화에서 봤던 그런 줄거리인 거예요. 그죠, 클리셰죠 그게. 그죠 클리셰였는데 가만 보니 저걸 그대로 영어로 만들었으면 야, 너무 뻔하다 할 만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고 보니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영화로 압축해서 메시의 지금 삶 전체 37살 삶을 다 보기는 힘드니까 1시간 반에 보는 거였구나. 네. 세 가지 정도로 결국은 삶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봤던 거였고 지금 돌이켜 보니 그리고 어린 시절은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봤던 영화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삶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재밌었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맞아요.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렇게 시험 기간에 보는 광고면 그 주말에 그럼요. 명화극장이 얼마나 네. 재밌는지 평소에는 안 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땐 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기간에는 영화를 보기엔 또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좀 짧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예고편을 보고서 보고 싶은 걸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또 이제 추가하는 정도만 네.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영화 평론가를 또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단적으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소개를 한번 하자면 그래도 영화를 보고 작품의 특성이나 의미에 관해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네. 사람을 이제 보고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건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영화 평론가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이라는 게 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영화 평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을 맞아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건 쉽거든요. 그냥 앱에 들어가서 예매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 뭐라도 한 줄을 쓰려면 다들 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다 일단.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다라고 혹은 재미없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재밌다에서 벗어나는 게 혹은 재미없다라는 요 한 줄 평에서 벗어나는 게 영화 평론의 시작이다. 두 줄 쓰기가 시작이다. 그래서 두 줄을 어떻게 쓰느냐? 재밌다, 재미없다인데 왜 재미있느냐, 왜 재미없느냐를 쓰기 시작하는 게 영화 평론의 시작이고 그게 바로 내 주관을 남에게 설득하는 작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과 비평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자면 과학의 세계를 다루시니까요. 검증해서 값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영화 비평의 세계잖아요. 그러나 누구의 말이 좀 더 그럴듯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말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두세 줄을 쓸 때 훨씬 더 타인이 들어서 그럴듯하게 저 말은 들을만 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고 재밌다 혹은 재미없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말 자체도 말로써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값을 매기는 그 가치 평가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좀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말 자체도 아름답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의 가치를 또 찾아가는 작업. 그러니까 분석과 비평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맨날 까다롭게 평가만 해가지고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클라우스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톰 행크스가 비평가 역할을 해요. 영화에서 어울려요. 영화에서 그 사람을 6층에서 던져버려요.
영화 너무 비평가 짜증나니까.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에서 던져버리는데 그 비평가의 이미지는 불평가라고도 번역이 그러네요. 되거든요. 불평가. 크리틱이. 예. 그러니까 불평가를 넘어서서 말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건 작품을 보고 아름다운데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적확하게 그 언어로 같이 해소해 주는 사람이 또 좋은 비평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무조건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는 좀 더 알거든 하면서 내가 별점 한 개를 날카롭게 빗으로 꽂아주겠어 하면서 그렇게 좀 폄훼하는 비평가들이 많았다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비평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날카롭기만 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그리고 긁고 싶은 마음을 네.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숙련된 단어로 건져낼 긁어주는.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업이 평론가다. 어떤 분야든 간에. 아. 그 중 하나가 영화평론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광산에서 언어를 캐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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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그거 있잖아 그거 맞아, 하다 그거. 끝나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단어도 생각 안 해. 그 네. 설단 현상을 딱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사투리 쓰기 거시기를 뭔지를 맞아요. 거시기를 맞습니다. 정리해 주시는 그렇지. 분이구나. 거시기를 거시기 해주는. 네. 제가 생각했던 영화 비평가와는 굉장히 다른 심지어는 너무 이제 악독한 평들이 많으면 기껏 만든 감독님이 그러고 싶어. 그럼 본인이 해보든가. 네가 뛰든가. 네. 본인이 만들어 보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부분을 찾아주는. 근데 멋진 교수님의 직업이네요. 어떤 그 따뜻한 시선이 네. 딱 여기서 드러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저는 교수님이 쓰시는 글들 중에 영화를 보고 글 쓰는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브런치 올리시는 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네, 좀 네. 보면서도 글 쓰는 게 일단 우선이구나. 그러니까요. 내가 재밌게 보는 거를 좀 넘어서서 그러면 영화 평론가가 되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당연히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받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러면 일단 글쓰기를 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막 어떤 영화들 보고 나서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 누구나 이건 뭔가 쓰고 싶은 영화가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모든 영화가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영화는 놓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1번이 될 수 있다.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간질간질한 그 마음을 뭐라도 써놔라. 이게 뭔 거 같은지 그 마음이 조금 초라하더라도. 그럼요. 되게 낯설고 창피하고 맞아요. 이거 언젠가 보면은 굉장히 좀 이불킥할 수 있다. 그러나 써놔야 한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연애에 관련된 몽글몽글한 그 감정의 영화는 그 시기가 지나면 절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참 시덥잖아져가지고. 맞아요. 사랑에 관련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지나면 그렇죠. 그것에 관해서 그 감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몰입이 안 돼서 그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그 감정을 느꼈다면 그 당시에 써놔야 되는 시기가 겁니다.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일테면 최근에 이제 이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비교하자면 환승연애가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대상을 보면 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왜 몰입을 하느냐? 네. 그러면 그 세대들이 몰입하는 또 영화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나이 전에도 그 영화를 별로 이해를 못하고 그 나이를 지나도 그 영화를 별로 이해를 못합니다. 가령 너의 결혼식 같은 영화를 볼 때에는 10대는 그 영화를 잘 이해를 못해요. 박보영 씨와 김영광 씨가 네. 뭐 티격태격 만났다 헤어지다 마지막 결론을 맺었을 때 10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예 한 50대 되신 분들도 저 감정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비슷한 시기를 지냈던 분들은 굉장히 몰입하거든요. 저는 그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써놔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야지 이제 그게 글의 출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감정들 그때 느꼈던 소중함을 잘 시작을 해야 그게 나중에 좋은 글의 바탕이 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면 모든 영화가 글을 쓰고 싶게끔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글을 쓰고 싶게끔 만드는 영화를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좋은 영화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했던
글을 쓰고 싶게 만들었던 그래서 때로는 가령 평론가들이 좋다고 말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박찬욱 영화들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 혹은 일반 대중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박찬욱 감독 영화는 앉아서 글을 뭐 이렇게 8장, 9장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영화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고 나왔지만 할 말이 없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맞습니다. 끝나는 느낌. 약간 햄버거 먹은 것처럼 네. 맛있었는데 뭐 굳이 뭐 네, 이거에 굳이 대해서 그 큰 차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이를 느껴가는 과정에서 뭔가 나를 쓰고 싶게 만들었다라는 건 내가 못 쓴다 혹은 내 글쓰기 실력이 없다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감각이라는 거. 그래서 쓰고 싶다라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평론가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놓치지 해요. 말고 네, 네. 따라가야 되는데 네. 우리 근데 교수님은 또 그 등단 3관왕으로 이렇게 글을 네. 너무 워낙 또 잘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수님조차도 과거에 내가 썼던 그 끼적였던 어떤 그런 메모들을 보면 약간 오글거리나요? 아니면 난 그때도 훌륭했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뭐 꼭 그러려고 엄청난 기록광은 아닌데 네.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부터 다 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름 그 독서 일지도 있고 영화에 대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한 것도 많아요. 너무 창피한 것도 많고 제가 영화에 빠진 사랑, 사랑에 빠진 영화는 그 20대에 썼던 사랑에 관한 영화들에 대한 평론들을 30대 초반에 냈어요. 일부러. 요거는 요때 아니면 못 못할 것 내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냈는데 지금 제가 잘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니면 못 느꼈을 감각들인 건 확실해요. 그때 아니면 이 영화에 그렇게 몰입도 못했을 듯하고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때는 연애와 사랑이 인생의 거의 가장 중요한 전부잖아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남자를 만나느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딱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영화고 그 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 한 줄이 기억나는 게 이루어진 사랑은 결혼 사진으로 남고 이루지 못한 사랑은 영화로 남는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좋네요. 제가 농담처럼 이루어진 사랑은 서류로 남더라. 그게 더 어렵더라라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좀 생각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사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서류로 남는다 되게 중요하죠. 서류가 더 중요한 건데, 근데 그때는 그런 무턱대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제 20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남는 것도 영화에서 본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남느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글은 되는 것 같아요. 이루어진 사랑이 서류로 남는다는 얼마나 멋이 없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감각들인 것 같고 정말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덕이는 글들 많거든요. 그러나 그 자기 연민도 젊은 시절의 특허인 것 같아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내가 제일 중요하던 시절에 그 자아 정체성 고민이라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자기 연민이라는 것들이 이거 참 자기 연민이라는 게 조금 초라하고도 한편으로는 좀 창피한 거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40대가 그러면 참 보기 싫지만 네. 10대는 10대는 그럴 만한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그래서 고기록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가 너무 40대처럼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간차고 시대차고처럼 시간차가 주는 안쓰러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글을 쓸 때 그 감정 과잉이 돼서 부끄러운 글이 될까봐 글을 써도 내놓지 못하고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상관왕하신 교수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요. 좀 안심이 되는 네. 부분들도 있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글도 익어가고 사람도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막 소리내서 오는데 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60대, 70대 언니들은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냥 정말 소리 내지 않고 우는데도 그 처절함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글도 부끄럽다고 쓰지 말고 무조건 써보는 거죠. 뭐 그걸 이제 공개할지 말지는 교수님처럼 네. 선택의 몫이지만 근데 요즘은 리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다못해 짜장면을 먹어도 리뷰를 하는 그럼요. 시대인데 리뷰랑 평론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다를까요, 교수님? 일단은 어떤 독자를 의식하느냐라는 게 가장 클 어떤 듯해요. 독자? 리뷰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겠죠. 그래서 저는 독자를 의식하는 글을 쓰는 순간 전문적인 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지금 시청자를 의식하는 순간 전문적인 방송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청자를 염두에 두느냐 아니냐가 그렇죠. 굉장히 큰 자세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리뷰가 약간은 리뷰어들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리뷰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글을 써서 비평을 하는 사람은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일종의 자기 검열이 좀 더 강한 강해지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글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네. 이 글에 대한 자기 검열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독자에 대해서 평가를 가기 전에 일단 내 검열을 거치는 게 좀 더 혹독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령 저는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맞춤법 문제라던가 네. 문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크게 걸리는 부분을 못 봤으나 리뷰어 분들 중에는 많이 그렇죠. 맞춤법 문제나 문장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예, 맞아요. 내 의도를 전달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평론이나 비평은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문장이라던가 맞춤법 문제도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약간 엄격한 부분이 뭐냐면 글을 쓰지 않는 평론가는 평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하는 거는 특히 영화 평론가나 문화 평론가 중에는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평론이란 말 속에는 말로만 떠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허전해 붙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써서 남겨야 할 때 글로 쓰는 순간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선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평론이든 간에 문학이든 혹은 미술이든 대중문화건 어떤 분야든 간에 평론이라면 그건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은 평론가들, 뭐 대중문화를 비롯해서 평론가들 있지만 평생 글 하나, 책 하나 못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평론가의 기본적 자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또 평론가들은 꼭 자기 글을 쓰고 또 책도 남기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전적인 지적 허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순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맞아요. 그 검열이 생기거든요. 책임감에 관해서 좀 맞습니다. 되게 다르겠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미움받을 용기가 없이는 평론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어요라고 네. 하는 건 누구한테 미움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라고 네. 하는 건 괜찮지만 네. 이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을 가진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맞아요.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만큼 단단해야 되는 것이고 글 한자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논리가 탄탄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예전에 아나운서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알고 10개를 말할 수 있지만 10개를 알아도 하나를 쓰긴 어렵다. 맞아요. 네. 쓰기가 그렇게 힘들다. 네. 그런데 심지어 내가 쓴 것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봐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될 정도니까 그 무게가 네. 굉장히 무겁다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 가끔씩 배달 음식 먹고 리뷰 쓰십니까? 저 리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렇죠. 네, 리뷰가 오히려 업인데 참, 쉴 때 리뷰 쓰고 싶겠어요. 예. 리뷰를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조차도 그냥 네. 가볍게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양이 많아요. 굉장히 맛있지만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짐작이 가다 보니까 함부로 그쵸? 못 쓰겠더라고요. 네네. 예. 정말 잘하실 수 있는 그 부분에만 지금 집중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별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평론가가 별 5개를 준 영화 모음을 아예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일단 어떤 평을 했는가 한 줄짜리 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것조차 좀 생략하고 별점만 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또 아는 감독님들도 좀 많고 배우들도 많다 보니까 뭔가 이 노고를 내가 아는데 근데 사실 평론가로서 도저히 별점을 많이 주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적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 그게 저도 한동안 이제 그 고정 별점 그 스태프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주게 되면 잘 줄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안 줘야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걸고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까 잘 줄 수는 없지만 가장 불편한 건 대중과 불화할 때예요. 내가 한두 개 주는 데 대중들은 그 작품들을 좋아할 맞아요. 때라고 해서 그래서 대중과 어떤 전선이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싸울 때.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한국의 좀 조폭 영화가 굉장히 풍미했던 때가 풍미했던 때에서 조폭 코미디 영화, 네. 무슨 마누라. 가문 시리즈 네. 이런 것들에 제가 막 별 한 개 막 이렇게 주곤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대부분 비평가들이 또 별 한두 개를 주면서 딱 대중과 전선이 한번 형성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때 느꼈던 진짜 뭐 이렇게 그 비평가들 좀 꼴 보기 싫다라는 그러니까 너무 젠척한다, 네. 잘난 척한다 이런 형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그 영화들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쵸. 지금 많은 분들도 지금 보니 좀 조금 보기가 좀 민망하다라고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또 좋은 영화들은 지금 봐도 좋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그 곤란함은 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점차 그 특히 대중문화에 그 있어서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방금 별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일단 일반 대중의 입소문이 가장 큰 그렇긴 하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약간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글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좌지우지 되는 건 있어도 오히려 이제 과거 별점의 시대는 로저 에버시라고 불렀던 미국의 비평가 있잖아요. 네. 썸업, 썸다운을 네. 했던 약간 80년대, 90년대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별점의 시대가 전 좀 저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양성의 시대. 예. 네. 그 예전에 정영일 평론가라고 저는 맞아요. 영화 평론가 아주 초창기 평론가죠. 네. 네. 영화 평론가 하면 그분이 떠올라서 맞아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예전에 사랑방 중계를 다 찾아봤답니다. 근데 주말의 명화 소개하실 때 이분이 이 영화를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다 봐야 되는 그거는 그게 이제 영화 평론가의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론가분들이 좋다는 영화는 난 재미가 없어. 약간 나는- 영화제의 개막작 같은 거는 맞아요. 안 본다는 비슷한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전 저만의 지금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코드가 다 안 보여요. 처음 이렇게 볼 때는. 그리고 맞아요. 같은 영화를 저 평론 시간에 수업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영화를 10번 보신대요. 처음에 그냥 보고 다음은 소리를 끄고 보고 다음은 또 화면을 끄고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남겨져 있는 감독의 의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은 10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모두에게 10번을 보라고 하기는 참 쉽지가 네. 않고 그러나 그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권하고 싶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 막 전도하고 싶은 영화라는 맞아요, 건 있어요. 있기 마련인데 뭐 일반 관객들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무례한파라고 있어서 영화 무례한을 막 집중적으로 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서 막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집중적인 일테면 좀 이렇게 오타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비평가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농담처럼 이렇게 말해요. 한국인들은 쌀맛을 구분하잖아요. 네. 왜 구분하냐면 매일 쌀밥을 먹으니까. 먹으니까. 그 영화 비평가는 영화를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쌀맛 구분하듯이 영화도 좀 구분하는데 조금 더 감각이 좀 발전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럴 때 외국인들이 모르는 쌀맛을 좀 더 나은 맛을 권유하듯이 영화도 좀 그렇게 미묘하게 더 맛있는 맛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쌀밥을 조금 더 먹어보면 구분하는 게 가능해지듯이 영화 조금만 더 보면 이해는 갈 거다. 아. 그래서 그 영역이기 때문에 무작정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하긴 하고요. 네. 그래서 좋은 영화 몇 편을 선택하는데 전 이런 말을 해요. 그 비평가가 권해준 영화가 나랑 조금 취향이 맞았더라면 한번 믿어봐 달라. 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조금 따라가 보면 그래도 좀 취향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긴 하죠. 네. 이누이트족들이 눈의 상태를 보는 말이 그러니까요. 1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뭐 눈 한 두 모르죠. 가지 정도 네네네. 한다는데 그렇게 많이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되게 그분의 설명을 듣고 그게 정말 그런 거네라고 알아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전 그런 면에서 사실 투데이 잡스 진행하면서 금요일 날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의 뭐 영화를 신성시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화를 약간 대중문화 맞아요. 중에서도 조금 뭐 클래식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두 가지 온도 차이가 좀 많은데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분류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영화는 대중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렴한 값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맞아요.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진입장벽이 낮고 아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영화를 지나치게 소수가 볼 수 있고 지나치게 배운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영화가 태어난 목적과 그 탄생의 의미가 좀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본령에서 벗어난다는 네, 느낌이시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중음악, 대중영화, 뭐 대중예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대신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너무 비싸지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막 층을 나눠가지고 뭐 어떤 영화관은 너무 비싸고 좋고 맞아요. 이렇게 네. 해서 체험의 감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도 저는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보는 게 영화에서만큼은 좀 유지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꼭 봐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훨씬 더 행복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평론가의 평론을 함께 즐긴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죠. 그 커피 위에 이렇게 생크림 얹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네.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못 예. 본 포인트를 또 지적해 주시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쵸? 또 다시 네. 보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다니까요. 예.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 강유준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쭉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